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본 뉴스 중에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5가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던일 담배 가격,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 동부건설 위기, 하승진 여성 관객의 돌격, 그리고 국제시장 600만 돌파가 순위에 올랐는데요. 이 중 오늘 살펴볼 가장 뜨거운 뉴스 그 첫 번째는 던일 담배 가격입니다. 1월 1일부터 담배 끊겠다고 선언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2015년이 되면서 담배값이 평균 2,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던일과 메비우스 등 외국계 담배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아직 본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획재정부에 인상된 판매 가격을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5일에서 6일 정도쯤에는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담배값 인상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청소년 흡연 장벽을 높이는 효과도 있고 이틀째인데 판매량이 줄어든 것을 보더라도 담배값 인상 효과가 시작됐다는 의견, 반대로 독성 높은 밀수 담배가 판칠 것이다, 사재기 밀거래 단속 대책이 없으니 초기에만 효과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등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뉴스 그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하승진 여성 관객의 돌격입니다. 농구 선수 하승진이 여성 관객과 시비가 붙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승진은 상대팀 선수의 팔꿈치에 얼굴을 강타당하고 코트에 쓰러졌는데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계속해서 흐르는 코피를 휴지로 막은 채 결국 라커룸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한 여성 관중이 하승진에게 엄살 피우지 말라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에 화가 난 하승진은 나가다 말고 돌아들어와 관중석을 향하려 했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의 의견도 나뉘고 있습니다. 하승진이 프로선수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과잉대응을 했다는 의견이 있고요. 관중의 매너에도 문제가 있다, 부상 선수를 자극한 건 부적절했다 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도남마 하정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 김여정이죠. 김여정이 바로 최룡해의 아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바로 강명도 경민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한서희 탈북 배우 같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 전부터 지난해 가을부터 예. 김여정이 결혼을 한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예. 최룡해의 아들과 결혼을 했다. 맞습니까? 그 작년도 9월부터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누가 결혼했다는 건 안 알려져 있고, 네. 그 김정은의 비작물 관리하는 39호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려져 왔는데, 네. 그것도 뭐 솔로 나와 있었지 실제로 이제 뭐 결혼했다는 건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고요. 예. 또 뭐 북한에서 뭐 신문이라든가 언론에서 보도될 리는 없으니까 그건. 그런데 이번에 좀 이 최룡의 아들하고 결혼했다고 하니까 충격적인데. 왜죠? 왜 제가 저도 이 뉴스를 듣고 충격을 받았냐면, 네. 과연 김정은이가 물론 이제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없고 이 상황 속에서 또 장성택 고모부도 처용하고 김경희도 이제 뭐 죽었다는 소리 있다, 뭐 살았다는 소리, 뭐 인사불성이라는 소리, 많은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어쨌든 김정희가 사라진 것만 맞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는 별로 없거든요, 지금. 네.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이 동생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최룡해를 자기가 사둔 장인하니까 장인. 그렇죠. 장인하고 계속 현지들 같이 다니는 것도 그 이상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만 봐도 이게 최고 북한의 모든 역대 이제 사실로 봤을 때 지금까지 김일성이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최고 뭐 위치에 있던 사람, 맞아, 항일 빨치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라인하고 뭐 성분은 토대는 나쁘지 않더라도 일반 성분만 평범하면 되는데, 네. 이런 고위층하고 했던 결례가 별로 없거든요. 과거 전례로 볼 때 김정일이가 자기의 부인이 몇 명씩 있어도 예. 하나는 제일 교포, 아주 뭐 천민 출신이고, 예. 또 김용숙이도 기껏해야 아버지가 중간계층도 안 됩니다, 이게. 공산대학 격리부학장. 이게 뭐 별볼일 없거든요. 격리과장 하면 이거 별볼일 없는 건데, 그것도 총진 공산대학 격리부학장 하던 그 가정이고, 김용숙이 정식 결혼한 여자도. 예. 이런 걸 봤을 때, 송혜림이는 물론 뭐 유부녀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김정은이한테 최고 부담은 이제부터는 그럼 최룡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장인이 됐으면 네. 최룡해가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는데 네. 제2인자로 또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걸 봐서는 저는 최룡해 아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허. 지난해 네. 보면은 한 5월 이후에 최룡해가 김정은이 수행할 때 좀 사라졌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황병서가 오히려 남쪽에 올 때만 해도 2인자로 앞서 있었고. 아, 이 최고인자처럼 아주 행세도 그렇게. 예. 했죠. 예.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즉 김여정이 최룡해의 아들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해 가을부터 나온 이후에 최룡해가 다시 급부상해서 2인자로 됐어요. 그러니까 10월 4일 날 우리 한국을 3인방이 방문하고 나서 바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김여정이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최룡해는 예. 자신의 아들 때문에 자기의 위상을 다시 회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주위에서 다 볼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고위층에 있던 그 속성을 봐서는 예. 오히려 그런 사돈이라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장인이라면 이거 장인하고 같이 현지도 다니는 것도 그게 좀 이상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좀 뭔가 뭐하다. 이게 예. 사실이면 아주 상당히 충격으로 될 거다. 아하. 만약시 이게 사실이면 앞으로 모든 권력은 최령해한테서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바로 1월 2일자 노동신문 이면을 보면은 김여정이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찐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상당히 자세히 봐야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김정은이 고아원을 가가지고 현지 지도 활동을 하는데 문 옆에 지금 오른손은 왼쪽 귀 쪽에 있고 왼손이 지금 가슴 쪽에 있는데 거기를 자세히 보면 그걸 확대한 걸 보면은 지금 가락지를 낀 모습이 나오죠. 네, 군가락지 같은데. 네. 보니까. 네. 한소희 씨, 네. 혹시 북한에서 네. 결혼하면 저렇게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가락지 많이 낍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악세사리가 아니냐라고 했었잖아요. 네. 김여정의 패션으로 봤을 때 악세사리는 아닌 것 같고요. 결혼 반지가 확실합니다. 근데 저는 일반 사람들은 결혼 반지 주는 걸 보지 못해요. 저희 결혼 때만 해도 네. 뭐 가락지를 반지를 주고 이런 문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는 고위층들 속에서 또 일반 사람들은 아직도 뭐 가락지 같은 건 줄 겨를도 못 되거든요. 예. 근데 저희 고위층 결혼식 할 때도 전 부인한테 가락지 준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근데 돈반지 같은 경우는 예. 북한에서 많이 유행을 해요. 못 사는 사람. 돈반지? 네, 구리반지라고 아, 하죠. 구리반지, 금반지가 아니고요? 금반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이제 금이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아, 구리반지 네, 느낌입니까? 구리반지, 네. 동이라고 하는데 그 반지를 이제 이렇게 여자한테만 끼우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는 안 끼고 여자. 저거는 동은 아니고 금반지인 것 같아요. 색깔이. 색깔을 보면 이제 군반지가 맞는데 저게 만약씩 아니면 군반지라면 다이아나. 예. 뭐. 예, 군반지면 저 네 번째 손가락에 끄는 건 예, 결혼 반지가 맞다고 봐야 되는 맞긴 맞아요. 예, 그럼 결혼을 했다는 건 저 반지 낄 이유가 없잖아요, 처녀가. 예, 그렇죠. 그렇다면 결혼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 그 뭐 코풀 뭐 시계라든가 뭐 코풀 반지 김정은이가 이 코풀 걸 좋아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설주하고. 예. 그렇다면 김여정이 역시 그 저 가락지가 맞는데 저 가락지를 왼손에 그 약지손에 꼈다면 결혼했다는 거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최룡의 아들일까? 예. 최룡의 아들이 둘이나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알려져 있는 건 최룡의 아들이 둘이고 뭐 딸이 하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둘째하고 결혼을 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둘째가 30대 초반의 최성. 네, 30대 초반 31살이나 32살 정도 낳겠는데 그러면 그 김여정하고 볼 때는 북한에서 결혼 관례 그 나이 연령대로 봐면 딱 맞는 나이죠. 예. 한 3, 4년 차이가 상당히 좋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당국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보 당국이 자기네들이 직접 입수하지 않은 정보는 그렇게 뭐 얘기를. 공개를 안 하죠. 원래.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보면은 통일부에서는 얘기를 했네요. 김여정의 반지가 단순한 액세서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아직 어느 쪽으로도 얘기를 안 한 상태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그 최룡해와 사돈이 맺어질 가능성이 좀 네. 높다라고 보는 높다고 게. 본다 이거죠. 네, 네. 최룡해 아버지 최영과 또 김일성은 절친이었어요. 그야말로 그렇죠. 예, 가까운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그 할아버지들끼리의 우정 때문에 또 네. 선조들이 더 공감대가 생겨서 가까워질 수 있었던 예. 그런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예쁜 여자 이런 예. 여성들 예술하는 배우들 중에서 많이 얻어갔는데
예. 어떻게 채령의 둘째 아들은 특이하게도 김여정을 또 선택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거는 뭐 최룡의 둘째 아들은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옆에 김여정 옆에 갈 수도 없는 게 최령의 아들인데. 아하. 그 전에도 장성택도 보면 김경희 씨가 좋아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장성택 혹시 이번에도 김여정이 좋아해서 장성택이가 했을 때도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만학 씨 그 최령의 아들이 했다면 최령애가 적극적으로 했을 수가 있는 거죠. 최룡애가 김정일. 오히려 자기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예, 그렇죠. 지금 뭐 정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장성택이도 높다. 뭐 총살되는 판에 자기 목도 뭐 파리 목숨이나 같은 건데 예. 이렇게 된다면 가장 보험에 들고 싶은 것이 바로 김여정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김여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난해하고 달리 올해 더욱더 위상이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김정은의 첫 번째 현지 지도 수행을 바로 김여정이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노동신문 2면에 보면은 8장의 사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8장의 사진에 보면은 김여정이 그 자리에서 바로 노동신문 1면부터 저게 평양에 육아원을 간 장면인데요. 저기를 직접 김여정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강민호 선생님. 네. 그 김정은이 첫 번째 현지 지도를 할 때 매해 네. 첫 번째 수행하는 거 그 중요한 겁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김여정이 했다. 예, 김여정이 했다는 것은 작년도 뭐 12월 달에도 나왔지만은 예. 한번 군부대 시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군부대 군사훈련을 할 때 김여정이는 별로 따라간 적이 없는데 김여정이가 등장해가지고 김정은이를 수행했던 것은 3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말고 작년도에. 네. 한 번은 이제 뭐 무슨 만화영화 촬영소, 과학영화 촬영소 한번 현지도 했고 신천박물관 한번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군부대 작년도 12월 달 군부대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애육원을 가는데 원래 여기는 이설주가 가야 될 자리거든요. 전체 어린이집이라든가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죠. 아니 이설주가 교수과 가야 돼. 관련된 집이기 때문에 예. 애육원이라는 거 우리 뭐 말하자면 여기서 어린이집이나 같은 것인데 그럼 이런 데를 간다면 이설주가 따라가는 게 말하는 포스트레이디가 갈 자리인데 네. 이 이설주는 안 나타나고 김여정이가 나타나는 거. 그렇네요. 이게 김여정이가 이제 앞으로 뭐 애육원뿐만 아니라 군사 현장 뭐 훈련장뿐만 아니고 김정은이가 다는 그 어디인데도 다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이미 공식 직함을 가졌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는 자리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차관급 아닙니까? 차관급이지만 차관급이랑 상대가 안 되죠. 아, 그래요? 북한에도 이제 그 상이 있고 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내각 장관, 뭐 차관, 부부장보다도 훨씬 더 파워가 있고 권력이 있는 데가 바로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들입니다. 예. 최고 실세라고 봐야 되죠. 조현준이의 선탁에서 황병서와 뭐 청정치국자 갖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직위가 바로 당중앙위 조직지도부 부부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이제 김여정이는 일반 당중앙위 부부장도 아니고 김정은의 동생이 아닙니까? 친여 동생, 한 해밖에 없는 동생.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력이라는 건 아마 하늘을 김정은 찌를 수 다음에 있다. 갈 수가 있다. 예. 예. 아, 김정은 다음에 이제는 김여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뭐 두말할 것 없이 김여정이가 그 실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김정은이를 떠받치고 있는 두 여인은 하나는 여동생 김여정,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인 이설주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설주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이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김여정이를 더 많이 데리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설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어린 나이고 하다 보니까 가장이라는 면을 좀 내세워서 네. 좀 더 이설주를 이제 가까이 두면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는 김여정이가 자기 자리를 이제 잘 잡고 있으니까 이설주는 이제 비공개 석상에만 데리고 다니고 아하. 공개 석상에 이제 공개 석상에 하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이설주 패션이라든가 그게 하나 행동하는 거 이런 데 하도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설주는 이제 들어가고 김여정이가 실제로 이제는 그 이설주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이제 많이 그 따라다닐 가능성이 더 어허. 높게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네. 이설주는 상당히 세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여정이는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옷 같은 것도 이런 세련미 뭐 비싼 무슨 액세서리 하고 나온다기보다는 되게 작업복 입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또 네.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을 좀 했을까요? 그 이설주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예술을 하고 했으니까 패션이라든가 이런 자기 외모를 꾸미는 데는 감각이 좀 남다르고요. 예. 네. 지금 화면 보면은 패션이 차이가 그냥 하늘 네, 그렇죠. 천양지차입니다. 한 사람은 거의 청담도 아줌마를 뺨치는 그런 네, 아주 머리 스타일도 패셔니스트고 그렇고요. 네.
뭐 왼쪽은 보면은 저거 옛날에 과거에 무슨 사회주의 간부들 되게 모습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저런 잠바를 잘 입고 다녔는데요. 김정일. 아마 일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일하는 사람이지 부인이 아니다. 옆에 포스트레이처럼 장식하는 사람 아니다. 저 이설주는 장식하는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그냥. 아하. 네, 그냥 그 실권이 부인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장식품이다. 실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권을 가지려면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김여정이 주위에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주하인이 부부장이기 때문에 항상 간부들과 마주 앉아서 상의와 토론하지만 이설주가 가서 누굴 함부로 만나지도 못하고 함부로 찾아가지도 못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권력에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또 여성 간부가 이렇게 사치를 부리면 또 사치에 너무 이제 신경 쓰고 일을 좀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부러 또 옷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아하. 있습니다. 김경희 보면 이제 김경희가 김일성이 딸 아닙니까? 저는 예. 저렇게 사치스럽게 옷 입고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보지 네. 못했어요. 아하, 역시 지금까지. 김정희도 잠바를 입고 다니고 어디 네. 현지도 가면 같은 김정일 입은 그런 잠바 차림으로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설주하고 김여정이 어떤 갈등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거 전례를 보면은 네. 바로 김경희하고 김정일의 네. 내 부인들 여기 사이를 보면은 상당히 갈등도 있었고 또 그랬어요.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김정은한테 달렸죠. 김정은이가 뭐 한 여자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어허. 감히 김여정도 오빠가 좋아하는 여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거든요. 예. 네, 또 그 이설주 역시 자기 남편이 뭐 북한의 최고의 지도자인데 동생이 아무리 한 자리를 한들 또 감히 또 동생도 자기를 터치할 수 없다라는 게 있지만 네. 김정은이가 좀 이설주에게 소홀히 한다라고 하면 동생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설주, 네. 이설주의 미모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뭐 미모가 안 예쁘다고 해서 김정은이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게 네. 여자들이 이제 뭐 적었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 예. 북한의 지금 모든 그 뭐 간부들도 그렇고 자기 예. 부인은 그렇게 뭐 내세워주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한 번도 뭐 부인을 내세워주거나 부인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부인의 말을 귀담아 듣거나 또 뭐 권력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돼. 어쨌든 북한에서는 여자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김정일이도 아, 그래요? 마찬가지고 네. 김정은이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개 그냥 이용물에 불과하지 네. 그게 뭐 이설주가 꼭 필요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네. 왕의 자리에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은 이 세습 독재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설주가 상당히 저는 불쌍하게 보입니다. 네. 언제 잘릴지도 모릅니다.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렇죠. 앞으로는 또 영원히 결국 자주 나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김정은이의 총애가 중단되는 사라지는 날 바로 이설주는 사라질 수도 있다. 김정일이가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 총애가 사라지니까 김영숙이는 쑥 들어가 고용이가 나와가지고 고용이 안 돼서 벌써 자녀가 3명 있다는 것은 예. 고개만 갖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예. 김영숙이한테는 딸만 둘이 있는데 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 셋째가 없었을까? 그때 당시에 고용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김영숙이 버리진 않았지만 멀리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용이한테서는 아이들이 3명 낳았다는 것은 벌써 고용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 세 자녀를 두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김영숙이도 버림받았다고 봐야 되죠. 어떻게 영국의 BBC 방송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 아시아의 뉴스 인물에서 떠오르는 인물로 바로 김여정을 꼽았다고 그럽니다. 자, 북한 매체가 어제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함은 더 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하찮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 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한다. 그런데 오늘부터 완전히 대남 비방을 아예 중단했다고 그래요? 이게 작년도 2014년 1월 1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해무익한 대남 비방주 호상 비방주한 그만두자고 해놓고 근데 그다음에 안 했죠. 안 했어요? 석 달 동안 안 하고 언제 석 포문을 달- 열었냐면 예. 제 기억은 3월 29일 날 삼지연에서 연합부대 지휘관 회의를 여는 데서 예. 김정은이 포문을 열었죠. 내가 참았다. 그러나 이젠 더 두고 못 보겠다. 어허. 우리는 비방 중상, 저쪽에서는 계속 비방 중상하고 있다. 우리를. 네. 자기네들 계속 비방 중상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최고 존엄을 건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총대로 마지막 혁명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 이런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부터 3월 달부터 돌아섰죠. 완전히 돌아섰는데 3월 말부터.
그런데 이제 아마 기다려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마치 전단을 뿌린다든지 예. 또 어떤 그 최고 저놈을 도발을 하게 된다든지. 우리가 도발한 적은 우리가 없고 도발을 한다고 말하기 근데 어렵죠. 종편 방송에서도 자꾸 투집을 잡잖아요. 이 종편 예. 방송 좀 그만두게 할 수 없냐. 예. 전통문으로 김관진 실장한테 번외한 거 아니에요. 청와대로. 네. 종편 방송 좀 통제해달라고. 아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건 최고 저놈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하고 이제 그 시사 논평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좀 그만둬 달라는 게 그 북한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오후에 있었던 신년 인사회에서 민족 분단 70년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이다. 짜고 고스톱 치는 거 같아요.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 양쪽에 지도자가. 짜고 고스톱. 자네들 이제 그 피눈물 나는 역사, 70년 분단이 아픔을 더 이상 결코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했거든요. 김정은이가. 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작년도 12월 며칠 날이죠. 그 신년사를 12월 30일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예. 신년 하례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 12월 30일 날 할 때 이 분단 이거 신뢰를 회복해서 북한을 이끌어내 가지고 네.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지금 김정은이는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화답이나 하듯이 네. 70년의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이제는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자. 모든 그 이제 그 아픔을 극복하고 이거 진짜 이 남북 분단이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외세에서 갈라진 분단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정말 이렇게 통탄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이제부터 이렇게 나간다면 벌써 이제 비방중상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됩니다. 예.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어떻게 나와야 봐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김정은이가 비방중상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일단 어허. 저기서 북한은? 모든 언론 매체는 안 합니다. 예.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우리는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뭐 그렇죠. 비방중상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실정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 저쪽에서는 정편 방송도 약간은 이해하는 면도 있어요, 이제는. 아하. 근데 뭐를 지금 이해 못 하냐? 예. 전단 뿌리는 거. 이거는 너희 당국에서 막을 수 있는데 왜 자꾸 방치하냐? 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전단 뿌리는 문제도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예.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 한서희 씨. 네. 마지막 지금 양쪽의 최고 지도자들이 네. 민족 분단의 이 역사를 끝내자고 하는데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데 네. 올해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북한은 지금 중국과 좀 예전과 달리 좀 소원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 대한민국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과 원활한 소통을 하려고 하면 북한도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제 서로 이제 들어줘야만 소통이 되고 또 정말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민족 분단의 이런 장벽들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대에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나 포기하지 마. 또 다른 모습을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가운데 올해는 여야 잠룡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결기 주목되는데요. 새해 첫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여야 차기 대선 후보들의 중간 성적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정태원 변호사, 신은숙 변호사,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배종찬 본부장님, 자, 매년 여론조사를 해요. 그리고 차기 대선에 후보 선호도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진짜로 한국에 있는 분들은 다 10%, 유력한 후보자들 다 10% 미만이고 저기 2억 말리 떨어져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40%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뉴욕인데요. 예.
뉴욕이 여러 번 해제되네요, 최근에. 네. 이 뉴욕에서 아마 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많이 받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 이 자기 대권 주자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로 보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40여 %포인트 가까이가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자기 대권 후보로서 가장 선호한다. 예. 이런 응답이 나왔어요. 38.7%네요. 네. 네. 다른 국내에 있는 후보들과 비교를 하면은 네 분 다 합쳐도 안 돼요. 거의 30%포인트 가까이 격차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1위라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고 1년 전입니다. 2013년 1월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한 20여 %포인트 정도로 이 1위였는데 그때도 반기문 총장이 1위는 1위였죠. 1위는 1위였습니다. 그런데 2배로 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2위, 3위 후보하고 큰 격차도 아니었거든요. 네. 격차를 더 냈던 것이 지난 1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만큼 이 국내에 있는 여야 거론되는 후보들의 어떤 경쟁력은 크게 부각되지 못한 반면 오히려 국외에서 이 정치권과 떨어져서 활동했던 유엔 이 반기문 총장이 주목받았던 한 해였다. 네. 그래서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라는 게 상당히 어떤 본인에게는 의미 있게 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반기문 총장이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네. 그동안 더 잘하셔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예. 그만큼 국민들의 현실 정치에 대한 혐오감, 환멸. 또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있었던 것 마찬가지로 아직도 예. 우리 국민들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없습니다. 네. 이진공 교수님. 결국 지금 우리 정태원 변호사도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안철수 대망론이 있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 2년째 계속은 되고 있지만 반기문 대망론 이거 어느 날 또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 정치에 등장을 하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이 생기게 마련이죠. 근데 예. 지금은 아직 현실 정치에서 무슨 평가를 받을 단계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멀리서 제가 배본부장 이야기했듯이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 세계를 무대로 지금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출신으로서 유엔 사무총장 옛날로 우리 어릴 때는 그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거든. 네. 그 현실로 이루어진 데다가 세계에 문제가 있는 곳곳에 가면 저분이 세계 정상회담을 해도 저분이 가 있고 네. 세계 무슨 분쟁 지역에 가도 저분이 가 있고 이러니까 저렇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정치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분에 대해서는 항상 뭐냐면 높이 평가할 요인은 많고 아하. 낮게 평가할 요인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근데 아직 국내 현실 정치에 발을 안 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정 변호사님도 지적하셨지만은 뭐냐면 현실 정치에서는 그분들은 이미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서 차기 주자라는 분들은 이미 많은 실망을 주고 있거든요. 물론 기대도 있지만 실망도 그만큼 줘왔지만 저분은 아직 실망을 줄 단계는 아니니까. 그러나 네. 만약에 현실 정치에 등장하면 그때부터는 좀 이제 모진 그런 이제 삭풍 앞에 이제 마주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문재인, 박원순, 김문수, 김무성 이 네 분은 이미 긍정적인 그런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합쳐진 거고 반기문 총장님은 좋은 일만 한 긍정적 평가만 합쳐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렇지. 아직 삭풍 앞에 등장하지는 않으셨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신은숙 변호사님. 네. 지금 반기문 이 현상, 지금 현재 아직은 더 평가를 해봐야 된다. 지금 그런데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네. 대선 거의 직전까지 남아있잖아요. 네. 저게 계속 앞으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말씀대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지 않으면 유지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네요. 근데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38%지만 이 대후보 중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숫자도 32%입니다. 70%예요. 그럼 반기문 유엔 총장이 대선에 나온다고 하면 뭐 그때 두고 봐야 되지만 안 나온다라고 하면 70%의 표가 이쪽 표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어디를 쏠릴 것인가 이게 관심이고요. 제가 볼 때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 안철수 의원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
일이 예. 우리가 한 번, 두 번 겪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을 검증해볼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인물 뉴페이스에 대한 환상이 어떻게 무참히 깨져나가는지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겪어서 몸으로 실험하려고 들까요, 국민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박기문 사무총장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건 지금 여기 문재인 의원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김문수 위원장이나 김문성 대표분들은 정치판에서 바닥부터 커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세력도 있고 탄탄한 높낮이가 다 있는 탄탄한 분인데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분들한테 저희 같은 이제 안여자들도 우려가 되는 이유는 예. 누가 마련해준 자리에 그 위치에서 이렇게 다 가서 했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리를 직접 개척해서 간 적이 없어요. 아하, 그럼 그렇네요. 이분의 생명력이 어느 정도 갈 것인가는 예. 반드시 저희 국민들이 검증을 해야 되고 아하.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을 저항합니다. 우리가 검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겪으면서 이분을 꼭 지목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서 그 경영력, 통솔력이 없는 분을 뽑아놓고 겪을 시간이 저희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 과거의 전철을 생각을 해서 우리 국민들도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은 지지율, 선호도에 대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직접 전화로 연결하면 좋겠지만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유엔 뉴욕에서 지금 현재 주재에서 특파원 활동을 하고 있는 부형권 특파원을 연결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형권 특파원. 예, 뉴욕의 부형권 특파원입니다. 예, 부특파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자, 반기문 사무총장도 이런 국내에서 일일자에 여러 곳에 나온 여론조사 내용을 봤을 텐데요.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밖으로 드러난 반응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4일 날 성명을 발표해서요. 네. 자기는 남은 임기 동안 유엔 사무총장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국내 정치 관련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자신 아예 빼달라는 요청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성명 발표 이후에 반 총장은 한국 언론이나 한국 쪽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극도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달에 오준 유엔 대사와 뉴욕 특파원단의 송년 간담회가 있었는데 재작년 그 간담회 때는 반 총장이 깜짝 출연해서 네. 특파원단과 여러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올해도 당연히 참석할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 대망론이 나온 이후에는 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대망론과 연계돼서 그런 오해나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아하. 반 총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지금 그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는 언제 끝납니까? 예, 2016년 말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대선 바로 1년 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기를 보면은 대선 주자로 뛰어들기에는 아주 적합한 시기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계속 그 반 총장에 대한 대망론은 저희 유엔 특파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망론은 절대 사그라들 수가 없는 게 사그라들 임기 수가 문제 없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 예. 말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게 임기가 더 늦거나 네.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1년간의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망론 얘기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그렇네요.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예.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겉으로는 어쨌든 나는 뭐 대선 여론조사 후보 이런 데서도 빼달라고 얘기하고 그러지만 실제 예. 옆에서 계속 지켜보니까 속내는 어떤 것 같습니까? 속내 이게 반 총장의 출마 가능성은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의 어떤 의지 못지않게 네.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 이 유엔에 있는 뭐 특파원단이나 관계자들은 보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는 반 총장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 총장은 끊임없이 어허. 한반도 평화 통일에 기여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최근에 네. 여러 가지 인권 문제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국제사회와 인권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이 방북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내부에서. 그리고 네. 또 하나의 관심사는 뭐냐면 올 연말에 있는 노벨 평화상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유엔 창립 70주년이 되고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늘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후보 중에 하나로 거론됩니다. 실제로 네. 2001년에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방북이라는 문제와 노벨 평화상이라는 문제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약 반 총장이 그런 국제적인 어떤 관심이나 이런 걸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는 예. 그런 지금
지금 나오고 있는 개방론과 더 근접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저희 유엔 뭐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유엔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예, 결국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에 가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느냐가 아주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자, 부특파원, 만약에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나온다면은 나오느냐 마느냐 이것보다도 더 관심 있는 게 어느 쪽으로 나오느냐. 여야가 모두 손짓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특파원이 옆에서 보기에는 어느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 총장을 뭐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부 차관 시절에 쭉 뭐 출입기자로 취재를 했었고요. 여기 이제 특파원으로 와서 사무총장으로도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 총장의 정치색은 기본적으로 보수인 건 분명합니다. 아하, 보수다. 네, 노무현 정부 때 이른바 자주파 대 동맹파의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요. 반 총장은 굉장히 한미동맹을 가장 중시하는 동맹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 색깔만 보면은 현 박근혜 정부나 여당이 새누리당과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반 총장이 정치적 신세를 많이 진 곳은 오히려 야권인 새정치민주연합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외교보좌관으로 근무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외교통상부 장관을 무려 3년이나 했습니다. 이전 장관들은 보통 임기가 평균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 선거운동을 좀 원활히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임기를 굉장히 많이 길게 보장을 해줬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이 아마 2016 말에 임기가 끝나면 여야 양쪽에서 아마 이 반 총장은 이런저런 이유로 정치적인 색깔은 당신이 우리와 맞지 않느냐. 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가치했던 거는 우리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끌어들이려고 굉장한 치열한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영권 특파원 고맙습니다. 예. 자, 부영권 특파원한테 결국 쾌도 남마식으로 탁 잘라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결국 얘기를 안 하고 한쪽 밀어준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고 또 그다음 색채로는 스펙트럼으로 본다면은 보수 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진공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분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결심해서 나온다면 아무래도 보수 정당을 택하겠죠. 왜냐하면 진보 정당에는 들어가면 자신이 진보 정당에서 그 안에서 스스로 서로가 화합하고 그 속에 녹아 들어갈 자신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향상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근데 신세는 많이 졌지만은 그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세를 진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의 신세를 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물론 이제 근데 만약에 가서 싸우면 개인적인 신세를 진 그것도 있고 셈이다. 그것도 있고 들어가서 싸우면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친노하고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난처할 거고. 근데 이제 저분은요 사실은 모든 걸 버릴 때 얻을 수 있다는 걸 아마 터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걸 버려. 만약에 지금 자꾸 저 이름이 오르내리면 유엔 안에서 입지가 난처해지고 국내에서도 이미 또 그때부터 이미 평가에 들어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저분은 가능하면 2016년 12월까지는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막연히 선망의 적이 돼야지 현실적으로 주자가 되기는 되면 불리하다. 혹시 다른 의견?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반기문 유엔 총장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새로 재혼을 해서 새아빠가 될 입장인데 한 엄마가 낳는데 사이는 안 좋지만 형제 둘이 있는 집하고 엄마가 5에 각자 난 자식이 있는 집하고 어느 집이 낫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아하. 글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쪽 지금 새누리당 쪽이 오히려 확실히 더 낫다. 그렇죠. 한 배에서 태어난 사이가 좀 안 좋지만 한 배에 태어난 자식이 낫지. 엄마 각자 다른 집, 아들 집 5집 있구나. 그렇죠. 스펙트럼도 다르고.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반기문 총장이 나오실 땐 대개 이제 여권 쪽에 후보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 걸로 봐서 이릉 이제 보수 쪽으로 보이는데 저분이 실제로 대권 주자로 나선다 하더라도 험난한 길을 가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정치 세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예전에 때문에. 이해창 후보가 영입이 돼가지고 한나라당 안에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 나갔듯이 이분도 자기 세력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자기 세력화를 못하면 결국에는 가오마담처럼 그 뭐죠? 얼굴마담처럼 될 가능성이 크고 사실 그걸 더 원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원적 집정부제의 뭐저희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안보나 그런 거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아이 뭐 세계 외교도 잘하시고 또 북한도 가신다니 그것만 하시고 예. 내치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근데 저 어른이 과연 그걸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얼굴마다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 나는 하려면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치열한 투쟁을 해야 되기 투쟁이 때문에 되겠네. 아하.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보다 더 많은 어떤 그 선호를 호감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위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2030 세대들은 어느 정도 이미 야권 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의원을 견고하게 지지하는 층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다 더 많은 지지층을 유입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로 새누리당 지지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또 새누리당 지지층은 아직까지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들이 부각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기적인 측면인데 예. 자꾸만 일부의 분석은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전 대통령 때 외교부 장관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의 민주당과 친한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그것은 본인의 경력 발전 과정상 그 시점에 외교부 장관을 한 것이지. 예. 우리가 인물적으로 보면 인물의 관계로 보면 노신영 전 총리하고도 매우 친하거든요. 네. 반기문 같은 사람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도 행복이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여야가 아닌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에 본인의 역할이 또 국가적인 입장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필요로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배출되는 것이 필요한 시기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은 예. 무엇보다도 대권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 의리보다는 실리를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물론 의리를 우리 중요시해야 되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분이 이제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그전에는 야권에서는 무조건 1등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보셨지만은 문재인 의원한테 밀렸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야권에서는 서울시장으로 재선했기 때문에 일단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 서울시장은 역시 차기 대권 후보 영순이기 때문에 예. 재선한 경쟁력 자체가 부각될 수 있는데 문제는 당내 기반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인의 조직 기반이 없다 보니까 여하튼 이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문재인 의원과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층이 분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또 시민단체로부터 출발했던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지나치게 또 중도나 보수적인 쪽으로 접근을 할 경우에는 네. 본인의 이 원래의 지지층을 또 잃어버릴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가 과연 박원순 다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데서 빚어지는 어떤 문제점들이 때로는 지지층이 소폭 이탈하는 최근의 상황도 또 빚어지게 만들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진근 교수님.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갑자기 새정치민주연합 당명을 바꾸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당권 대표, 당대표 나온 유력 후보들이 그러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까? 뭐 그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생겨날 때 그 배경이 네. 안철수 전 대표를 영입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의 그 힘을 키우겠다 그런 뜻, 외연을 확장하면서 키우겠다,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런 뜻에서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 현재까지는 적어도 현재 이 시점까지는 영입해서 전혀 도움이 효과를 못 봤죠. 그다음에 항상 새정치연합, 그때 새정치연합에 여기 늘 끌려가는 그런 해가지고 구민주계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속으로 앙앙불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뭐냐면 야당의 정통성, 정체성을 되찾으려면 우리는 새정치가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거죠. 아주 옛날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처음에 정당 정치가 시작될 때부터 야당의 뿌리는 민주당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아마 다시 그런 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생각이겠죠. 신우수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당명을 바꾸고 싶어도 민주당이 또 있어가지고 그게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됩니까? 동일한 명칭은 정당을 사용할 수 없죠. 없으면 모르지만요.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라는 국회의원은 없지만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지금 하나 있는 상태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정당법에 보면 이미 신고된 또는 등록된 정당의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정당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약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새정치민주당도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새정치민주당이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약칭을 민주당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약칭이 있으니까. 새정치민주당으로는 가능하고요. 아, 가능합니까? 유사, 민주당하고 새정치민주당은 그런데 다르니까. 약칭으로 민주당을 약칭으로 못하도록 돼 있죠. 아하, 약칭은 또 안 된다. 민주당은. 하지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지지층을
보다 더 정확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당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갖다가 견고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중도 외연의 정당 지지율을 갖다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의 모습은 또 보여줘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통합하면서 그런 이름을 가져갔는데 방법은 이 신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정치라고 하는 이 어떤 뭔가 미래지향적인 이름을 그대로 담되 결과적으로 약칭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등록 명칭이 아니라 일반적인 미디어에서 호칭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무슨 민주당에서 우리는 새정치 민주당으로 불러달라고 하더라도 세간에서 민주당으로 부른다면 그것은 새정치 민주당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연합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는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필요성, 절실하면서 나온 어떤 두 후보의 이 문박 두 후보의 움직임이라고 근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죠. 합치 1대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때 민주당이 그 지지율이 몇 프로였어요? 예? 아주 낮았죠. 비교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돼 있는데 안철수를 들여와서 이름도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안철수 의원의 세력도 상당히 거의 소멸을 했고 하니까 이제는 배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용도팽이고 토사구팽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만약에 바꾸면 안철수 대표가 나갈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안철수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쾌론한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발언 우리 이진권 교수님. 그 정당들이요, 어떻게 하면 당명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 무슨 인기를 얻을 것이라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진정한 그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야지 정치 장사꾼 같은 모습은 그렇네요. 당명 바꾸는 거 정치 장사꾼이지. 민의를 얻어야죠.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심은 통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진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충정 어린 마음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 그것이 승리의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